김태준은 오래된 역사의 남쪽 끝, 사람이 다니지 않는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은 물로 적셔졌지만 오랫동안 배어있는 기름 냄새와 철분 냄새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거울 속의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었고 눈 밑의 그늘은 지난 겨울보다도 더 깊어져 있었다. 이곳 남도 끝자락의 화산역은 한때 활기찬 기차들의 교차점이었다. 태준은 20년 넘게 이곳에서 기관차를 정비했고 플랫폼의 나무 계단 하나하나에 그의 손자국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영무원도 정비공도 아니었다. 그는 시간제 환경미화원이었다. 새벽 5시에 출근해 막차가 떠난 뒤에야 퇴근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 그의 손에는 두툼한 흰 봉투가 들려 있었다. 대안적 십자사, 헌혈 보상 확인서.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셔츠 안주머니에 다시 밀어 넣었다. 오늘로 헌혈 횟수는 52번째였다. 이미 병원에서는 철분 수치가 낮아져 당분간 헌혈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지만 태준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고요했다. 동네 슈퍼는 벌써 불이 꺼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다. 문을 열자 반찬 냄새가 사라진 부엌, 희미하게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서서히 퍼지는 정적이 그를 반겼다. 거실 한편, 아내 서지원은 소파에 반쯤 기대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반쯤 비운 약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신장병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아야 하는 날들. 그러나 보험으로 감당하기엔 이미 벅찼고 자식들 앞에서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걱정이었다. 다녀왔어, 태준이 말하자 지원은 힘겹게 눈을 떴다. 저녁은 먹었어? 그녀는 늘 그렇듯 자신보다 그의 끼니를 먼저 걱정했다. 응, 대충. 은하는 아직 안 들어왔어. 은하, 18, 고등학교 3학년. 이 집에서 가장 날카롭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아이. 얼마 전부터는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지만 스스로 벌어야 한다고 말하며 지원을 거절했다. 사실은 부모의 고생을 알기에 말없이 버티고 있는 것뿐이었다. 밤 10시를 넘겨 은하가 돌아왔다.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으려던 그녀는 세면대 위에서 떨어진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피로 가득한 하루였지만 그녀의 눈은 그 종이에서 단숨에 모든 내용을 읽어냈다. 헌혈 확인서, 김태준, 52차. 그녀는 그것을 들고 거실로 들어갔다. 아빠, 이게 뭐예요? 태준은 놀란 기색도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냥 한 거야. 그냥 52번이나요? 엄마 약값도 있고 병원비도 있고. 그래서 피를 파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손에 쥔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문 뒤에서 은하는 울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지, 왜 가족이란 이유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날 밤 김태준은 아내가 자고 난 뒤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다. TV도 켜지 않았고 라디오도 없었다. 그는 손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하늘, 불이 꺼진 마을. 그러나 그 안에서 여전히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힘든 것이 아니라 무서웠다.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식탁에 앉은 그는 어김없이 된장국을 떠먹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병원비는 얼마나 남았어요? 은하가 물었다. 많지 않아. 그는 거짓말을 했다. 그럼 내가 대학 안 가면 되겠네요. 그 말에 태준은 젓가락을 놓았다. 넌 내 길을 가야 해. 근데 그 길을 만들려고 아빠가 이렇게 되는 건, 그건 내 길이 아니에요. 순간 집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지원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다. 우린 가족이잖아. 서로한테 기대도 돼. 꼭 혼자 다 하려 들지 말아요, 여보.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숙이고 그릇을 바라보았다.
국물 속에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말없이, 조용히. 그날 저녁, 그는 다시 가방을 챙겨 헌혈센터로 향했다. 철분 수치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지만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에는 가족의 얼굴만 떠올랐다. 자꾸만. 그는 그렇게 또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자신조차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은 눈을 떴을 때 천장이 유난히 낮게 느껴졌다. 몸은 자갈을 품은 듯 무겁고 머릿속은 흐릿했다. 하지만 그는 익숙한 습관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셔츠를 입고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시계는 새벽 4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거실로 나가자 은하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교복 차림,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내려앉은 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놓인 수학 문제집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펜은 멈춘 지 오래였다. 태주는 그녀를 보며 조용히 물을 한 컵 따랐다. 좀 더 자도 돼. 안 졸려. 은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말은 짧았지만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뺨은 여전히 붉었고 손끝은 가늘게 떨렸다. 어제 미안했다. 태준이 말했다. 내가 몰라야 할 걸 알게 했어. 그게 문제예요, 아빠. 왜 몰라야 해요? 우리 집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아빠가 힘든지, 왜 다 혼자 감당하려고 해요?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단어는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 가족인데요. 가족이면 같이 버텨야죠. 태주는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무릎 위에 얹은 손을 바라보며 그 손으로 해온 일들을 떠올렸다. 철도 정비, 허름한 마을 집들의 수도 고치기, 헌혈 증서를 지갑에 접어 넣던 순간들. 하지만 딸 앞에선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다. 은하야. 나 대학 안 갈게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할게요. 그 말에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딸의 얼굴은 단단했다. 눈동자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결심은 분명했다. 내가 널 위해 이러는 거다. 내 인생을 포기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아빠 인생은요? 아빠는 포기해도 돼요? 그 질문은 너무도 조용하게 던져졌지만 벼락처럼 가슴을 쳤다. 엄마 병원비는 내가 도울게요. 알바도 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아빠 혼자 아프게 하지 마요. 태주는 그제야 마침내 고개를 떨궜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무언가 오래도록 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딸에게 말할 수 없던 모든 것들을 말이 아닌 침묵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지원은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다. 긴급하게 투석이 중단되었고 응급실로 실려갔다. 은하가 연락을 받았을 때 그녀는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이었다. 교복 위에 에이프런을 걸친 채 그녀는 도시락과 컵라면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병실 문을 열자 하얀 커튼 안에서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마스크를 쓴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심각한 탈수 증세였어요. 당분간 상태를 주시해야 합니다. 곁에 있던 태주는 이미 병실 한편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말라 있었고 손등의 핏줄은 붉게 부풀어 있었다. 그는 하루 전 또다시 무리하게 헌혈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번엔 병원에서 직접 제지당했고 담당 의사가 단호히 말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또 시도하면 생명에 위협이 갑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은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병실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병원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자신이 아빠를 몰아붙인 건 아닐까. 더 이상 참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가 얼마나 깊은 곳까지 가라앉았는지 몰랐다. 그때 민준이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나왔다. 작고 마른 소녀는 누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누나, 이거 봐봐. 그 종이는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다. 병원 침대 위에 누운 엄마, 그 옆에 앉은 아빠,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손을 모으고 있는 은하. 그 아래엔 민준이 직접 적은 글씨가 있었다. 우리 가족은 절대 혼자 두지 않아요.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그녀가 이야기해야 할 차례였다. 세상이 모르는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더 이상 침묵 속에 두지 않기로. 병실의 커튼은 낮은 빛을 머금고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인공호흡기의 리듬에 맞춰 조용한 전자음이 깨어 있었다. 서지원은 깊은 잠에 빠진 듯 눈을 감고 있었고 그 곁에서 김태준은 묵묵히 그녀의 손을 붙잡고 앉아 있었다. 손등에는 아직 헌혈을 시도하다 거절당한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 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다. 의사는 낮게 말했다. 현재 상태로는 투석만으로는 유지가 어렵습니다. 신장 기능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요. 장기 이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병원비, 약값, 생계비, 그리고 무엇보다 이식을 받기 위한 비용과 기증자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미 한 번 자신의 신장을 검사했지만 결과는 부적합이었다. 철저히 건강을 해쳐온 탓이었다. 가족 중 혹시 검사 가능한 분이 계신가요? 의사의 물음에 은하가 앞에 나섰다. 제가 할게요. 안 돼. 태준이 단호하게 말하며 딸의 앞을 막아섰다. 너는 안 돼. 왜요? 가족이잖아요. 엄마 살려야 하잖아요. 내 인생까지 걸게 하고 싶진 않아. 의사는 둘 사이의 침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러났다. 복도에서 그는 은하에게 다시 조용히 말했다. 형식적으로라도 검사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며칠 뒤 은하의 검사 결과도 부적합으로 나왔다. 민주는 아직 너무 어렸다. 가족 안에서 더 이상 가능한 사람은 없었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지원은 병실 침대에 누운 채 눈물을 흘렸다. 내가 짐이 되어버렸네. 그 말을 들은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우린 아직 끝난 게 아냐.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현실의 벽을 절감하고 있었다. 기증자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다. 특히 가족 외 기증은 더더욱 어려웠고 우선순위에서도 밀렸다. 치료비만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증자까지 기다리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날 밤 태주는 병원 근처의 공터에 홀로 앉았다. 오래된 벤치. 고장난 가로등 아래서 그는 담배를 꺼내 들었다가 그대로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눈을 감고 그는 오래전 화산역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다. 마지막 열차가 플랫폼을 떠나는 순간 그는 그곳에 서 있었다. 기차가 지나간 뒤에도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던 그 순간 자신은 뒤늦게 깨달았다. 열차를 떠나보낸 사람이 아니라 역에 남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떠나고 선택지들이 사라져가는 이 순간에도 그는 남아 있어야 했다. 가족을 위해. 그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며칠 뒤 뜻밖의 연락이 병원에 도착했다. 김태준 씨 가족 되시죠? 생명나눔센터 쪽에서 유형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누군가가 신장 기증을 하겠다고 자원했어요. 태준은 그 말을 듣고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기증자는 본인의 익명 유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인을 직접 만나기 원하지 않으셨고 다만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오래전 어떤 분 덕분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 한 문장에 태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이 떨리고 눈동자에 무언가 맺혔다. 그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누군가, 정말 누군가가 이 기적의 열차를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후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지원은 중환자실에서 깨어나 천천히 의식을 회복했다.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피로가 짙게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오랜만에 평온했다. 은하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아버지에게 물었다. 기증자가 누굴까? 모르겠어. 태주는 진심이었다. 누군지는 몰랐지만 아마도 운명처럼 지나간 누군가일 거라 생각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사람 역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한 이였다는 것이다. 아빠, 누군가 우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고마워.
그 말에 태주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따뜻한 손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지. 수술이 끝난 날 밤, 가족 모두는 병실에 모였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숨결을 확인했다. 민주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림 한 장을 꺼내어 엄마의 베개 옆에 놓았다. 그 그림 속에는 다시 온전하게 웃고 있는 엄마와 그 곁에 선 아빠, 그리고 손을 잡은 남매가 그려져 있었다. 아래에는 아이의 손글씨가 씌어 있었다. 우리 가족은 다시 같이 있어요. 그 순간 태주는 처음으로 병실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열차가 아주 천천히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수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병원 복도에는 햇살이 가득했고 서지원은 회복 병동으로 옮겨져 조심스럽게 걷는 연습을 시작했다. 침대 옆에는 민준이 직접 접은 종이약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은하는 매일같이 병실에 들러 엄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태주는 여전히 어딘가 가라앉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기증자에 대한 생각이 계속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겉봉에는 아무런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고 뒷면에 조그맣게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날 그 헌혈,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태주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손글씨로 작성된 짧은 편지가 있었다. 김태준 님께 10년 전 저는 공사장에서 일하다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생명이 위태로웠고 급하게 수혈이 필요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말하길 희귀 혈액형인데도 운 좋게 당일 새로 확보된 혈액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살아났고 이후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피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전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하나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김태준이라는 이름. 이름만 알고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조용한 손길이 제 생명을 붙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작은 손길이 다시 당신의 가족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기증자, 박혜성. 태주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무언가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 과거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노동자 사고, 그날 병원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와 추가로 혈액을 제공했던 순간. 간호사가 다급하다며 사정을 설명했고 그는 주저없이 팔을 내밀었었다. 그 일은 그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너무 많은 희생과 순간들이 겹쳐져 이름 없는 하루들 속에 묻힌 사건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하루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고 다시 그의 아내를 살리고 있었다. 당신이었군요. 태주는 낮게 중얼였다. 그날 오후 병원 접수실로 한 남자가 찾아왔다. 긴 팔을 가진 말끔한 차림의 30대 중반 남자. 간호사에게 단 한마디만 남겼다. 김태준 씨께 전해주세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서명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병원을 나섰다. 은하가 이를 전해 듣고 병원 문을 나서 뛰어나갔을 때 그는 병원 정문 앞 작은 정원에 서 있었다. 가을 햇살 아래 그는 잠시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혹시 박혜성 씨세요? 남자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김은하입니다. 아빠 딸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냥 가시려고 하셨어요? 박혜성은 웃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말했다. 그냥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은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마치 오래된 소설 속 등장인물이 현실로 걸어 나온 것처럼 느껴졌다. 묻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박혜성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 안에 제 이야기가 조금 들어있어요. 혹시 도움이 된다면 당신이 전해주세요. 꼭 얼굴을 알릴 필요는 없지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선택을 했는지는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정문을 지나 조용히 사라졌다. 그날 밤 병실에서 은하는 그 봉투를 꺼냈다. 아빠와 엄마, 민준 모두가 함께 있는 자리였다. 은하는 편지를 읽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 없이 자랐습니다. 제게 가족이란 단어는 늘 낯설고 멀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죽음의 문턱에서 누군가의 피를 받았고 처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사회복지 공부를 했고 지금은 작지만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헌혈자의 이름은 김태준. 단 한 번의 손길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손길이 이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평생 그 손을 기억할 테니까요. 편지가 끝났을 때 병실 안은 조용했다. 민준이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다. 태준은 말없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어떤 말보다 깊고 따뜻한 침묵이 병실을 감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알았다. 이 세상에는 얼굴도 모른 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군가의 조용한 헌신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그 밤 은하는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제목은 단순했다. 익명의 기증자에게. 그리고 그 밑에 한 문장을 덧붙였다. 아버지가 준 피는 결국 사랑이었다. 은하가 쓴 블로그 글은 처음엔 그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읽는 조용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그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읽다가 울었다고 댓글을 남겼고, 누군가는 자신도 가족 중 누군가의 장기 기증으로 생명을 건졌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블로그 글이 한 언론사 기자의 눈에 띄었다. 기자는 메일을 보내왔다. 김은하님의 글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취재 가능할까요? 은하는 며칠을 고민했다. 아빠는 원래부터 주목받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가난이나 고생을 자랑처럼 말하는 걸 싫어했고 도움을 받는 자리에서도 뒷걸음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요. 누군가는 이걸 듣고 희망을 가질지도 몰라요. 태준은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예전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을 테지만 지금의 그는 뭔가 달랐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지나온 길이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너 생각대로 해. 그렇게 시작된 취재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진행됐다. 기자는 가족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았고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담았다. 며칠 후 지역신문과 함께 포털 사이트 뉴스 섹션에 짧은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헌혈로 생명을 이어간 아버지, 그리고 그를 기억한 익명의 기증자. 기사는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다. 댓글에는 찬사와 감동이 쏟아졌고 일부는 눈물 어린 고백을 남겼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가족을 지켜내셨습니다. 내가 왜 지금껏 이들의 존재를 몰랐을까? 세상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네요. 그러나 동시에 질문도 던져졌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왜 누군가는 피를 팔아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었는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만든 또 하나의 희생은 아닐까? 언론의 힘은 컸다. 곧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었고 기획 제목은 침묵 속의 영웅들. 그들은 태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 싶어 했다. 이번엔 태준이 먼저 말했다. 다른 분들 이야기도 함께라면 해보지 뭐. 촬영은 병원, 집, 그리고 오래된 화산역에서 이뤄졌다. 태준은 인터뷰 내내 많지 않은 말로 자신의 삶을 설명했다. 단순한 단어들이었지만 그 속엔 시간과 고통, 그리고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가득 담겨 있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그는 단 한마디만 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다. 어떤 이는 자신도 헌혈을 해왔다며 따뜻한 응원을 보냈고 어떤 이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했다. 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의료기관 등에서도 연락이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은하가 다니던 학교에서 시작됐다. 교장은 방송을 본 뒤 직접 은하를 불렀다.
너희 가족 이야기는 학생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자. 며칠 뒤 학교에서는 진짜 삶을 듣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인물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첫 번째 연사로는 다름 아닌 김태준이 섰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앞에 선 태준은 처음엔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내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였을 뿐이고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거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떤 강연보다 조용한 울림이 있었다. 특히 한 남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다. 저희 아버지도 요즘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매일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오세요. 혹시 저도 더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강연의 의미는 완성되었다. 한 사람의 침묵이 또 다른 사람의 용기를 끌어낸 것이다. 이후 은하는 학교 안에 학생 주도의 기억 나눔 모임을 만들었다. 지역에 보이지 않는 이웃들, 소외된 가족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알리는 활동이었다. 뜻밖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으로 고통을 숨기지 않았다. 어느 날 민준이 물었다. 누나, 우리 가족은 이제 행복해졌어? 은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행복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더는 혼자 울진 않아도 되잖아.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다. 이제 이 가족은 침묵 속에 있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엔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작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을 향해 번져가고 있었다. 김태준의 이야기는 방송 이후로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다양한 뉴스 매체와 SNS를 통해 사람들은 연이어 질문을 던졌다. 왜 한 남자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몸을 팔아야 했는지, 왜 아픈 아내의 치료를 위해 그토록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김태준을 외면해왔는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사례를 참고해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제목은 사각지대의 가족들, 복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 현장에는 전문가와 국회의원들 외에도 복지센터 상담사, 간병인, 그리고 은하가 초청되었다. 이날 은하는 발표자로 나섰다. 마이크 앞에서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시작했다. 제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침묵해 오셨습니다. 그 침묵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청할 수 없었고 받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피를 팔았고 생명을 바쳐서 가족을 지켰습니다. 장례는 조용했다. 문제는 제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 말없이 견디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존엄이 왜 이런 식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SNS를 통해 확산되었고 삽사인 존엄의 대가, 삽사인 김태준이 이야기 해시태그가 하루 만에 트렌드 상위권에 올랐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 보수적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과도한 미화, 자발적 선택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모든 개인 선택이 시스템 탓은 아니다. 도움을 거절한 건 본인인데 왜 책임을 사회에 묻는가. 이러한 반응은 은하에게 상처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욱 분명한 확신을 주었다. 이야기는 누군가가 불편하게 여길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서지원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병원 침대에 앉은 그녀는 지역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다. 저는 한동안 제가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알겠어요. 가족이란 서로의 짐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거요. 혼자 다 짊어지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견디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많은 이들이 눈물과 함께 그 방송을 들었다. 병원에서 투병 중인 환자들과 그 가족들 사이에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족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치료비 문제로 고립된 이들을 위한 민간 모금도 이어졌다. 한편 화산역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올랐다. 더는 무너진 역이 아니라 회복과 연결의 장소로. 지역 청년회는 역을 리모델링해 커뮤니티 센터로 바꾸자는 제안을 시에 제출했고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태준이 수십 년을 일했던 장소가 이제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준은 그 사실을 듣고도 오래 말이 없었다. 은하가 그에게 말했다. 아빠, 거기서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때요? 여기 다시 살아난다면 거기에 처음 불을 켠 사람이 아빠여야 하지 않을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열차를 떠나보냈지만 처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역할도 해볼 수 있겠네. 그의 말에는 오래간만에 농담 같은 여유가 묻어 있었다. 가족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 후속편 제작을 제안했다. 전국에서 자신들의 사연을 보내온 수백 명의 사례를 모아 보이지 않는 이웃들을 주제로 한 연작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태준은 제작진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건 이제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다만 아직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죠. 그는 더 이상 침묵 속에 있지 않았다. 다음 주 태준은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첫 주민 강연회에 연사로 섰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오래도록 도움을 받지 않는 게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진짜 자존심은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그 말, 부끄러운 게 아니더군요. 그 순간 청중 속 어디선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곧이어 모든 이가 손뼉을 쳤다. 김태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부를 시간입니다. 누가 조용히 살아왔는지, 누가 여전히 고요히 버티고 있는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 말입니다.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잔잔한 빗소리는 도심의 소음을 가려주었고 병원 정원의 나뭇잎들은 물기를 머금은 채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김태준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병원을 찾았다. 익숙한 복도, 익숙한 의자. 그러나 그날은 다른 느낌이었다. 박혜성.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직접 김태준과 마주할 준비를 했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에서 만났다. 비를 피하기 위해 설치된 천막 아래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태준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태준은 혜성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다. 어쩌면 오래전 피를 나눈 순간에 이미 연결된 것인지도 몰랐다.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병원에서 급하게 수혈 요청이 들어왔던 그날을. 희미하게요. 사실 그런 날이 많았거든요. 그중 하나였을 겁니다. 저에게는 단 하나뿐인 날이었지만요. 그 말에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했던 수많은 헌혈 중 단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는 사실에 다시금 놀라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 헌혈이 다시 그의 가족을 지켜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당신은 왜 이름을 숨겼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감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건 생명 그 자체였는데 나는 그저 조금 돌려준 것뿐입니다. 혜성은 말하면서 눈을 피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담담했지만 떨림이 있었다. 그건 작은 게 아닙니다. 태준은 조용히 말했다. 그건 사람 하나의 운명을 바꾼 일이에요. 그렇다면 혜성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조금은 사람다운 사람이 된 걸까요? 그 물음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들의 침묵은 어떤 고백보다 깊은 이해로 이어졌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두 남자의 그림자는 그 아래 조용히 겹쳐졌다. 그날 저녁 태준은 가족에게 혜성과의 만남을 이야기했다. 은하와 민주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지원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사람,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더라. 태준은 말했다. 자신이 준 게 별것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누구보다 큰 것을 준 거지. 그럼 우리
꼭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해요. 은하가 말했다. 정식으로요. 우리 가족이 함께요. 며칠 후 소박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화산역 근처 마을 커뮤니티 센터의 작은 강당. 여전히 공사 중인 건물 안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가족들과 몇몇 이웃들이 모였다. 혜성도 그 자리에 초대되었다. 태주는 준비해온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저희 가족 모두가 고른 겁니다. 아주 소박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혜성은 상자를 조용히 받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제가 받은 건 생명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정식 감사의 자리이자 두 사람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짧은 좌담회가 되었다.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들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마무리의 혜성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그 생명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결국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방식이자 빚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약속이었다. 강당을 나설 때 민준이 혜성에게 물었다. 삼촌, 다시 올 거죠? 혜성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너희랑 약속했으니까. 그날 밤 태주는 오랜만에 손때 묻은 공구 상자를 꺼냈다. 다 다른 드라이버, 오래된 망치, 그리고 몇 년간 쓰지 않았던 톱날까지.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천천히 닦았다. 지원이 옆에서 물었다. 다시 일 시작하려고요? 이젠 예전처럼은 못하지. 하지만 손이 다시 기억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는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에게 받은 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줘야 하니까. 지원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다시 시작되는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11월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화산역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주민 커뮤니티 센터로 탈바꿈할 그곳의 첫 모임은 뜻밖에도 김태준 가족을 위한 감사의 날로 정해졌다. 은하와 민준, 그리고 서지원은 준비에 바빴고 태주는 낯선 관심에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모임날, 작은 간판이 입구에 걸렸다. 우리 곁의 사람들, 함께한 시간을 기억합니다. 주민들, 학교 친구들, 은하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이웃들까지 하나둘 모여들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착했고 자발적으로 음식을 나르고 의자를 세웠다. 혜성도 조용히 자리 한편에 앉았다. 모임이 시작되자 은하가 무대로 나섰다. 그녀는 원고 없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외면당했고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서 견뎌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우리는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그녀를 향해 고요히 집중되었다. 이어서 태준이 단상에 올랐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만큼은 한 가지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익숙한 얼굴, 처음 보는 얼굴, 그리고 오랫동안 피하고 싶었던 기억들과 마주한 순간. 가난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고요. 다만 너무 오래 문을 닫고 살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문을 잠그지 않겠습니다. 순간 박수가 터졌다. 조용하지만 길고 깊은 박수였다. 이웃들은 차례로 다가와 가족들을 안아주었고 오래도록 말을 아끼던 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표시를 보냈다. 그날 저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화산역의 강의실 하나에 기억의 방이라는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되었다. 거기엔 김태준이 헌혈 때마다 받은 증명서 사본, 서지원의 회복 과정을 기록한 일기, 은하의 블로그 글 일부, 민준이 그린 가족 그림이 함께 걸렸다. 한 고등학생이 그 앞에서 속삭이듯 말했다. 이건 그냥 전시가 아니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이야기 같아요. 몇 주가 지나면서 마을에는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의 직업이나 집안 형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어른들은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 문턱이 낮아졌고 대화가 많아졌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었다. 학교에서는 매주 진짜 이야기 시간이라는 수업을 만들었다.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였다. 첫 강연자는 다시 한번 김태준이었다. 예전엔 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보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그의 말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아저씨 덕분에 저도 집에서 아버지랑 진심으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처음 알게 됐어요. 그 학생의 고백에 교실 안은 조용해졌고 그 침묵은 하나의 약속처럼 흘러갔다. 한편 서울에서 열린 전국 사회복지 포럼에도 김태준과 은하가 초청되었다. 주제는 돌봄의 재정의였다. 수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 사이에서 한 가족의 이야기가 담담히 전해졌다. 은하는 마지막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원했던 건 거창한 복지가 아니라 문을 두드렸을 때 누군가가 열어주는 사회였습니다. 그 문이 이제는 조금씩 열리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문을 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차려진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어느 때보다 풍성했다. 민준이 물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평범한 가족이야. 서지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평범하진 않아도 서로를 더 잘 안다는 건 확실하네.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서로를 숨기지 않는 가족이지. 그리고 그 말은 다시는 닫히지 않을 문처럼 그들 마음속에 남았다. 겨울이 다가왔다. 화산역의 외벽엔 새로 페인트 칠이 입혀졌고 기억의 방은 이제 마을 아이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되었다. 처음에는 한 가족의 기록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 방에 맡기기 시작했다. 조용한 고백, 오래 묵힌 상처, 작지만 소중한 회복의 기억들. 김태준은 더 이상 그 방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시간을 떠올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다른 이들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안에 서 있었다. 서울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은하의 발언이 담긴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뒤 복지부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국민청원이 몰렸다. 특히 비공식 간병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장기기증자 예우 확대, 지역사회 연계복지 시스템 강화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몇몇 국회의원은 이 사안을 의제화했고 초당적 공동발의로 가족 돌봄 존엄법, 가칭, 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법안의 핵심은 단순했다. 돌봄이 가족의 책임으로만 남지 않도록, 헌신이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침묵이 아픔의 방치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하게 된 은하는 단상에 오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누군가의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름 있는 사람이고 얼굴이 있고 이야기와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이 더 이상 예외적인 이야기로 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날 회의장에는 드물게 박수가 울려 퍼졌다. 침묵을 강요받던 이들의 이야기가 제도라는 이름 아래 조명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한편 화산역 커뮤니티 센터는 김태준 사례를 기반으로 한 지역 복지 모델의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세 가지였다. 1. 가정 돌봄 네트워크 운영. 주민 스스로가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사소한 문제부터 같이 나누는 구조였다. 한 노인은 매주 혼자 병원에 가야 했지만 이제는 자원봉사 학생들이 돌아가며 동행했다. 익명 지원 제도 도입. 수치심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름 없이 신청이 가능한 생활지원 시스템이 구축됐다. 소득 기준에 들지 않아도 예외적 상황을 반영하는 유연성이 더해졌다. 3. 이야기 아카이브. 기억의 방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은 이제 전국의 마을과 학교에서 우리 동네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이어졌다.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기록하고 남길 수 있었고 그 기록은 또 다른 이의 용기로 전해졌다. 김태준은 더 이상 마을에서 조용한 정비공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시작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소박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저는 세상을 바꾸려 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집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됐다면 더 바랄 게 없지요. 지원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당신, 말이 점점 멋져진다. 태주는 민망한 듯 웃었다. 민주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우리 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한 글쓰기로 지역 글짓기 대회에서 수상했다. 그는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은 이상한 집이었습니다. 피를 팔았고 울음을 참았고 문을 닫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누구보다 많이 웃는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누구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집이에요. 그 말은 강당을 울렸고 기자들이 인용해 기사 제목으로 썼다.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집.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김태준을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삶에서 스스로를 발견했고 그의 선택 속에서 조용한 힘을 느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말한다. 김태준 씨 이야기는 우리 반 윤리 수업의 교과서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말하더군요. 아무도 몰랐던 사람이 세상을 바꿨어요. 라고요. 그렇게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사회 전체의 균열 속에서 하나의 길이 되어가고 있었다. 말 없는 사람들, 조용한 사람들, 이름 없이 견뎌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물지 않도록, 더 이상 견딘다는 말이 미덕으로 포장되지 않도록. 이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에서 시작된 이름 없는 혁명이었다. 봄이 다시 왔다. 화산역 앞마당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고 철로 엿벚꽃나무는 바람이 불 때마다 잔잔한 꽃비를 흩날렸다. 누군가는 이제야 봄이 온 것 같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겨울을 잘 견뎌낸 사람만이 이 봄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고 적었다. 화산역은 이제 완전히 바뀐 모습이었다. 영무실이 있던 자리는 커뮤니티 도서관이 되었고 표를 팔던 매표소는 이야기 상점이라는 이름의 공유 전시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플랫폼 끝자락에는 작지만 단단한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김태준과 그의 가족, 조용한 용기의 시작을 기억하며.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화산역 리모델링 완공을 기념하는 날이었고 동시에 김태준 기념관 개관일이기도 했다. 공식 명칭은 돌봄과 존엄의 기록관. 단순한 추모의 공간이 아니라 전국에 보이지 않는 이웃들이 남긴 이야기들을 모아 공유하는 장소였다. 기념식은 소박하게 열렸다. 지원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태주는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준비된 원고 없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자리가 생길 줄 몰랐습니다. 더구나 제 이름이 새겨질 줄은 더더욱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건 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자리라는 거요. 그의 말은 오래 머물렀다. 사람들은 박수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바람은 플랫폼 위로 천천히 흘렀다. 그날 이후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화산역을 찾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가족과 함께 왔고 어떤 이는 홀로 왔다. 모두가 말없이 방명록에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갔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까지 왔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조용한 기록은 차곡차곡 쌓였고 매달 발간되는 이야기 소식지로 전국에 전해졌다. 은하는 대학에 진학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방학마다 화산역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이야기 기록자라고 불렀다. 그 누구보다 많은 사연을 읽고 수많은 마음을 만져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어느 날 기록관 한쪽에 앉아 편지를 썼다. 아빠에게. 당신은 늘 침묵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말을 담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지켜낸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아요. 그리고 그 시작에는 언제나 당신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편지는 벽 한쪽에 조심스럽게 붙여졌다. 그 옆에는 민준이 그린 새로운 가족 그림이 있었다. 태준과 지원이 나란히 앉아있고 은하가 작은 마이크를 들고 있으며
민주는 커다란 노트를 펼치고 웃고 있는 모습. 우리 가족은 이제 이야기를 쓰는 가족이에요. 민주는 그 말을 하며 웃었다. 다음엔 내가 책을 낼 거야. 태주는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웃었다. 그 책 제목은 뭔데?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당당하게 말했다. 조용한 집에서 나온 큰 소리. 봄은 그렇게 가족의 시간 속에 녹아들었다. 꽃이 피고 사람이 모이고 이야기가 남았다. 어느 누구도 떠들지 않았지만 누구 하나도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어느 날 아주 평범한 오후. 태주는 조용히 화산역 플랫폼 끝에 앉아 있었다. 기차는 더 이상 다니지 않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선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는 그 바람을 따라 눈을 감았다. 지나온 삶이 영화처럼 스쳐갔다. 기관차의 갱음, 밤늦은 헌혈센터의 냉기, 병실의 조명, 딸의 울음, 아내의 손,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버텨낸 자신.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봄 하늘은 맑았고 그 위로 비둘기 한 쌍이 날아갔다. 그 순간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그리고 그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가 남긴 자리는 이제 수많은 사람이 채워나갈 것이다. 그가 지켜낸 가족은 더 많은 가족을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건넨 조용한 사랑은 세대를 넘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이다.